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 몸은 나를 잡아라. 어디든 날아갈 수 있기를. 지난 10월 29일 3만의 촛불이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2달. 촛불 민심은 누적 1,000만에 이르렀고 대통령은 탄핵되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문서 유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에게 공식 연설문을 사전 유출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시인한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10월 25일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닷새 후 광화문은 촛불로 물들기 시작했다. 촛불의 불씨. 그 시작은 경찰 진압에도 굴하지 않았던 이화여대 학생들이었다. 능력이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최순실 딸 정유라는 촛불을 밝힌 시민의 힘으로 이대생에서 중졸이란 제대로 된 학력을 받게 되었다. 촛불 민심이 딸을 중졸로 만들 거라 생각했을까? 독일에서 은신 중이던 최순실도 전격 귀국한다. 그리고 국민을 향해 한 첫마디는 최태민이 이어준 40년 인연은 악연이 되었다. 대통령은 최순실을 시녀라고 했지만 최 씨는 권력 서열 1위, 비선 실세로 드러났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검찰 조사를 받겠다. 대통령이 눈물까지 보이면서 말했지만 2차 촛불 20만 명, 3차 촛불 100만 명, 그리고 5차 촛불 190만 명. 촛불은 멈추지 않았고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향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지금 당장 퇴진하라! 혼란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던 대통령은 검찰 수사도 거부하고 100만 촛불 집회가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말한다. 대통령의 분노한 촛불은 이제 횃불이 됐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2016년 12월 위대한 촛불은 계속된다. 우리는 네, 참 감동스러운 장면들 보셨는데요. 자, 올해의 사자성어로 군주 민수, 즉
백성은 물이고 임금, 즉 왕은 배라는 순자의 글귀가 선정이 됐습니다. 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데, 고 교수님, 자, 1위로 된 이 군주민수란 말, 유경수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교수가 선도해서 추천을 했다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네요.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가 유경수 여사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대 유경수 교수가 또 군주 민수. 네. 예, 저희가 한번 손자 저분입니다. 예. 남자분입니다. 예. 남자분이네요. 아주 매년 그 교수들이 사자성어를 이렇게 선택해서 하는데 올해도 한 3가지 정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중에 1위가 군주 민수, 너무 잘 알려진 얘기죠. 네, 32%라고 합니다. 네, 32% 지지를 받았다고요. 백성은 물은 네.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어 풀 수도 있다. 지금 이 천만 촛불 그 시위를 보면은 정말 그 민중의 힘이 또 국민의 힘이 네.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지난해 사자성어가 혼용무도입니다. 혼용. 네. 임금이 말하자면은 혼용. 혼군이 되면 도가 없어진다. 네. 사실 지난해 여러 가지 이런 정윤의 문건 사건이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정말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다. 그때부터 단초가 보였었죠. 그렇죠. 그때 제대로 된 그 정리를 했더라면 오늘 군주 민수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촛불 민심이 결국은 혼용한 군주를 뒤엎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교수들께서 이렇게 올해의 그런 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전국 상황이랄까 정치 상황을 딱 4자로 압축해서 잘 선별한 것 같습니다. 2위, 3위도 보시면요. 2위 하늘을 거스른 자는 망한다. 3위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 촛불 집회, 촛불 민심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5년에도 이제 혼용무도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 대통령의 그 불통의 정치로 인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는 다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던 건데 그거를 터트려 준 게 10월 26일 날 나온 그 태블릿 PC 보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올해 정말 중요한 거 하나 키워드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태블릿 PC가 그 단연 그 1위가 아닌가. 예. 거기에서 그동안에 쌓여왔던 그 불만 쌓여왔던 그런 것들이 결국 폭발한 게 이번에 촛불 집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편집장님은 저 사자성어 또 촛불 민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제 정치라는 거는 결국 민심을 떠나서는 정치가 이룩할 수가 없다. 네. 이런 얘기죠. 저 군주민수라는 말도 결국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촛불 집회라는 거는 결국 지금까지 언론에서 올해 7월 정도부터 계속 제기해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 이것들의 결집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민심으로 드러났고 그것이 곧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는 원래 예상보다 훨씬 앞서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인데 그게 상당한 정도의 어떤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점에서 보면 어떤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민현서 원장님,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어제 밤까지 합쳐서 이제 연인원으로 따지면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촛불 민심을 보여줬습니다. 그 의미와 위력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1,000만 명이 훨씬 더 넘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각 텔레비 앞에서 무슨 인터넷 앞에서 같이 촛불을 또 함께 스마트폰으로 보고. 그럼요. 네. 그렇게 1,000만 명이 훨씬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피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눈물. 지금 이 시간에도 대통령께서는 억울하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선이었고 순수한 마음이었고 사익을 챙기지 않아서 너무나 억울하다. 피눈물이 뭔지 알겠다라 억울하지만요. 우리 수천만의 국민들은요. 정유라 씨, 돈도 실력이야. 네 부모를 원망해. 여기서부터 국민들의 피눈물이 지금 폭발하고 흘러서 그 피눈물이 초에 촛농으로 흐른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대통령이 방금 들어온 소식 제가 보니까 케이크를 지금 좀 참모진들하고 나누면서 좀 조용히 보낸다 이런 얘기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최순실 씨가 어제 이제 특검에 소환이 됐고 또 내일은 국회 특위위원들이 구치소에 가서 청문회를 좀 해보겠다.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과거에 정태수 씨, 한복그룹 회장이죠. 그분이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과연 최순실 씨가 나오겠느냐.
저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만약에 최순실 씨가 청문회에 나왔을 경우 뭐 본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뭐 자기의 변명이랄까 해명도 할 기회를 갖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의혹이라든가 또 그 멘탈 이런 것으로 봐서 청문위원들이 세게 공격에 들어가면 무너질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 부지불식간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재판이라든가 지금 특검도 지금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뭐 어차피 뭐 이 특검에 아니 저 청문회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가중 정도 처벌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뭐 최순실 씨가 워낙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니까 깔아뭉개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 해당 구치소가 사실 방 밖으로 걸어 나오기만 하면 청문회가 되는 거죠. 안종범 전 수석이나 아니면 정우성 전 비서관은 다른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뭐 동행 명의상 아무리 발부해도 뭐 끌고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다른 거라. 근데 최순실이 뭐 의외의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런데 그 검찰 수사를 받던 옆에 변호인이 같이 동석을 해서 뭔가 의논하면서 답변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청무회의 경우는 온전히 본인 혼자 앉아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또 의외의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올 수도 있을. 구치소까지 와서 현장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끝까지 버틴다고 했을 때 심리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사실은 청문회에 나오는 거를 처음에는 겁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처음에 안 나왔고 결국 나중에 나오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하도 그 뭐 네티즌 수사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꾸 뭐 공개 수배까지 하고 이래서 그 막다른 골목에 가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아주 그 본인으로 봐서는 대비를 잘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방패를 다만 국회의원들이 뚫지를 못했을 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우리가 첫 번째 공판에서 봤지만 사실은 카메라 비칠 때는 이렇게 고개를 푹 숙여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해가면서 본인에게 쏠리는 그 여러 가지 의혹을 제대로 해명할 정도, 그 정도의 제가 보기엔 멘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나오는 걸 좀 꺼리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1997년에 정태수 회장 같은 경우는 거기 나와서 사실은 어느 정도 국회의원들한테 어떤 경고적 메시지를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왜 정태수 왜 한보 리스트 이런 것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 정태수 회장은.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와서 그 얘기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텐데 그 얘기만 하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루 종일을 저기서 그 국회의원들한테 시달려야 되는데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사태가 언제부터 막을 수 있었느냐에 대한 얘기가 분분합니다. 뭐 거슬러 올라가면 최태민 뭐 40여 년 전까지 가지만 짧게 봐서는 2년 전 바로 이 두 사람이 좀 잘했더라면 어느 정도는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흘 전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을 한번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겠다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을 넘어서는 권력 1, 2가 다른 사람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엄중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시에 그 제일 중요한 저 문건에 대해서 허위라고 판정이 났고요.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판정했습니다.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언론에서 봤습니다. 최순실을 뭐 만난 적도 뭐 네, 통화한 적도 만난 뭐 적 없습니다. 알지도 못한다고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저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를 드러낸 뒤에야 마지못해서 이제 최순실을 안다고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인정은 했잖아요. 나야 최순실과 관계를 맺어왔다고. 두 사람은 왜 한사코 극구 부인을 해왔을까요? 그러니까 법률적 미꾸라지라 법률적 무죄를 다투기 때문에 결국에 모른다고 그러고 이제 꼬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나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나 그 뻔뻔하고 두껍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그 방패를 못 뚫은 그런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병우 수석이 국민들에 대해서 도리가 너무 지나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몰라도 모르는 거 다 100번 양보를 해도요, 아무튼 자 7월 하순경에 최초로 미르재단하고 안종범 수석의 문제가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아니, 경제수석이
재벌 그룹에 강요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민정수석이 몰랐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2년 전에 정윤회 문건 안에 최순실의 행적이 다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당시에 본인이 민정수석실에 김기춘 비서실장에 본인이 민정비서관이었는데 그때도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은 아까도 봤지만 담화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시작했는데 그 바로 밑에 핵심 두 사람은 한사코 모른다고 한다.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이게 정윤회 문건 때 그 2014년 12월 7일인가 이제 대수비 회의에서 대통령이 찌라시에 가까운 내용들이 뭐 이러면서 이제 유출된 건 국기문란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랬죠. 예. 그래서 그게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거 아니냐 그때 또 비판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한 달 후에 검찰에서 중간 수사 발표를 하는데 찌라시 등 허위 뭐 풍문에 가까운 것을 뭐 문서화해서 이렇게 이제 수사 결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이 당시에는 비서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는 얘기는 중요 문건이 검찰 수사에서 허위라고 났기 때문에 더 뭐 조사할 필요를 못 느꼈다. 네네. 그러면서 또 하나 하는 얘기가 논지가 결과론적으로 말씀들을 하시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이 다 드러나고 난 상황에서 왜 그때 정윤회 문건 파동 조사 안 했냐고 하는 거는 네. 결과론적인 비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문건이 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그게 그냥 검찰 수사,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자기는 비서관이었는데 당시 민정수석 그 관리를 했다면 민정수석이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영한 당시 수석. 예. 그랬으면은 왜 그럼 수석한테로 그러면 돌리지 않을까 책임을?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본인이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했거든요. 뭐 정윤회 문건 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세월호 얘기할 때는 그때 저는 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정비서관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시간을 토막을 내 가지고 다 철벽 방어를 했는데 네네. 이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예.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해서는 네네.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사실상 주도를 해서 그 수사를 했고 그렇죠. 경위 두 사람 그때. 예. 또 그 내용을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영한 민정수석이 그때 운영해서 국회에서 나오라고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완전히 뭐 이렇게 왕따 당하다시피 했는데 왜 내가 나가서 돌팔매를 맞이하냐 이거 네. 안 나가고 결국 사태까지 사쿠라지가 자신들의 그런 법률적인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모래새로 가는 측면도 있지만 네네. 여기서 만약 본인들이 최순실에 대해서 알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 한다면은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이 김기춘, 우병우로 이어지는 이 사람들의 공범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그 고리를 끊어버려야 한다. 말하자면 의혹의 삼각축에서 고리를 끊기 위해서 아주 끝까지 반대를 하는데 우병우가 스승인 김기춘보다 한수 위인 것 같아요. 김기춘 비서실장 그래도 하나라도 나중에 뭐 박영선 의원의 그런 그 내체준 수사대의 그런 결과를 내놓으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모른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까지 인정을 했는데 청출어람에 우병우는 아주 완전히 모르는 새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좋은 뜻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이 이 부분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최순실 게이트가 여기까지 오는 거는 만약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면 자기 일을 업무를 했다면 여기까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죄를 조금만 인정하면 결국은 이 사건을 비호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 방어를 위해서. 그런 점에서 이런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자, 그래서 김기춘 전 실장은 계속 모른다고 그러다가 증거가 명확하게 나오니까 그만큼만 인정한 거잖아요. 만약에 우병우 전 수석도 또다시 무슨 사진 찍혔다든가 뭐 최순실 씨하고 같이 사진 찍었다든가 이런 게 나오면 정황만 인정하겠죠. 그거까지만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법정에 가서도 끝까지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깰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문회에서 또 하나 의혹이 됐던 것은 바로 태블릿 PC를 둘러싼 위증교사 논란이었습니다. 이 사태는요, 고영태 씨의 이런 예언 아닌 예언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월간 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새누리당 한 의원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4차 청문회에서 위증을 할 것이라고 이미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인터뷰를 해놨었어요, 이수희 변호사님. 자, 이로부터 며칠 뒤에 실제로 이런 상황대로 이루어진 거 다 여러 번 보셨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태블릿 PC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태블릿을 고영태 씨가 이제 들고 다녔었고 저한테 충전기를 사오라고 시켰었습니다. 그 최순실이가 그 종류는 아니겠지만 다른 태블릿 PC나 아니면 PC를 다루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최순실 씨가 태블릿 쓰는 모습은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고요. 시끄럽고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여당 친박계가 왜 이 태블릿 PC에 이렇게 매달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이 사용하던, 그러니까 뭐 그 개설 명의자는 딴 사람이고 이미 드러났고, 태블릿 PC를 최순실이가 끼고 다니면서 쓰던 PC라는 거는 검찰 수사에서 이미 다 드러났어요. 독일도 갔다 왔고요, 이 태블릿이. 제주도도 갔다 왔고. 그러니까 최순실의 동선하고 일치한단 말이죠, 발신지들이. 그러면 이건 최순실이 사용했던 태블릿 PC가 맞는데 이미 검찰에서 다 드러난 거를 왜 굳이 청문회에서 그 아까운 시간을 여기다 갖다 이렇게 썼느냐. 저는 청문회를 보고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호도를 하기 위한 거였다,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진영을 나누는 거죠. 뭐야, 고영태 거였다며, 태블릿 PC가. 그런 게 어떤 분들한테는 택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먹히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의 그런 교란 작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촛불 집회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어떤 분들에게 먹히는 분들, 그분들이 지금 촛불 집회의 이른바 맞불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박들이 이제 지금 맞불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주로. 그런데 그분들도 이제 저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야, 그게 뭐 저 최순실 씨게 아니라며 뭐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런 한 푼 뭐 돈 먹은 거 없다,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왜 자꾸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은 이건 이제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고 인상적으로 보면 이 태블릿 PC라는 것이 사실 이 사건을 증폭시키는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도화선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최순실 씨께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법률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미 뭐 다른 증거도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출발부터 잘못된 거 아니야 하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사태의 본질을 바꿀 수 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이거. 이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부터 최순실 씨 거 그 PC도 아닌데도 말이야 그걸 PC라고 저 최순실 씨 거라고 몰아서 뭐 이렇게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 사건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정확히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되면 이건 뭐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인상을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매달린다고 봅니다. 근데 그 안타까운 게요. 아무튼 그 친박 어제 집회에서도 보니까 타블렛 PC가 아무튼 절대 최순실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켓도 많이 나왔고. 네,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최순실 것이 아니든 또 최순실 씨가 무슨 도둑 맞아가지고 뭐 증거 능력이 상실되든지 간에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태블릿 PC 안에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친박분들도 아무리 대통령을 감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태블릿 PC 내용 안에 있는 걸 보고 분노하는 국민들의 민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보도를 유심히 보고 있을 한 사람 바로 정유라 씨입니다. 지금 독일에서 심지어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외제차 뒤에 타고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게 또 저게 또 명품거리였대요. 프랑크푸르트의 명품가. 뭐 지금도 지금 삼성하고의 그 계약이 유효하다 그러면은 뭐 생활비를 여전히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죠. 뭐 생활하는데 경제적으로 저는 아직 뭐 쪼들릴 일은 전혀 없어 보이고 다만 이제 그 기소 중지하고 지명 수배가 되면서 여권이 무효화 된다 그러면 이제 국제 미아가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어린 아들하고 본인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상황은 가고 있는데 글쎄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믿고 있는 어떤 뒷배경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귀국은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뭐 몇 달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근데 여권이 무효된 상황에서는 좀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귀국이 그나마 좀 가시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정유라 씨가 독일에서 다닌다는 단골 미용실 원장이 좀 희한한 인터뷰를 했다고 언론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박모 씨라고 하는데 알고 지내던 지역의 부동산 업자가 마사회와 연결돼 독일의 승마학교를 만들러 온 한국의 24위 재벌 회장이라면서 최순실 씨를 소개해줬다. 왜 하필 24위라고 했는지도 그러니까요. 궁금합니다. 12위도 아니고 48위도 아니고.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왜 24위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뭐 알려진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도피 재산이 뭐 스위스
리텐슈타인, 뭐 독일 이런 쪽에 도피 재산이 뭐 8천억이다. 네. 또 10조다. 이런 정도의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은 아, 최순실 씨가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1994년에 최태민이가 죽습니다. 1992년부터 독일을 들락거리기 시작해요. 그랬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최태민이 죽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을 해외에다 도피시켜야겠다. 그때부터 이제 독일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는 예, 독일 거예요.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그래서 매년 몇 회씩 갔다 왔다 하지 않습니까? 뭐 그냥 놀러 가는 거, 여행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를 구축하러. 그래서 예. 지금까지 뭐 페이퍼 컴퍼니만 해도 한 500개를 만들었다 붙였다 한다. 조단위 얘기까지 추정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원장이라든가 그 교포사에서는 저 사람이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다. 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지금 교포사에서도 저 사람이 인품을 보고 뭐 인간관계를 맺은 게 아니고 교포사에서 그 비즈니스 관계로 이런 돈 문제라든가 이런 걸 관계로 맺었기 때문에 지금 정유라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그 교민들이 말하자면 최순실 씨하고 관계가 있는 교민들이 지금 보호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안 잡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양이 5마리에 개 10마리 끌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죽여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어린 애도 있고 그러면 그게 안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관련된 영상을 저희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정유라 씨가 출산 이후에 말을 타기 시작하는 장면인데요. 이 영상을 누가 찍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정유라 선수 좋아? 필요한 것이 동영상이 아니야. 예, 지금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동영상까지 적어보면 복잡해지니까. 카트만. 응? 예, 예. 이 회장님 보셔야 되는데, 아, 이게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너무 컸어, 용량이. 메일로 보내드릴까요? 2마리의 말을 탔는데 합쳐서 50억 원짜리였다. 20억짜리, 30억짜리 뭐 이렇다고 참 그러죠. 저런 게 이제 이어지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이 기막혀 했습니다. 저 말을 듣고. 그러니까 저거 사실 흐뭇해한 거는 그거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제 정유라 씨가 사실은 그 최순실 씨는 정유라 씨를 유명한 승마 선수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승마는 그 뒷전이고 사실은 그 애를 낳잖아요. 작년에. 네. 애를 낳거든요. 애를 낳는다고 그래서 이제 연습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저게 작년 9월 장면이거든요. 네. 9월 장면이면 애를 작년 5월이나 6월쯤에 낳은 걸로 지금 우리가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애 낳는다고 한 1년간 이제 임신한 것 때문에 그렇죠. 제대로 연습을 못 했고. 예. 그래서 이러다가 얘 저 승마 그만두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9월 달쯤에 다시 이제 연습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당초 본인의 목표로 했던 내 딸을 그 다시 유명한 본궤도로 승마 걷고 선수로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흐뭇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저렇게 해서 착착 이제 삼성에서 돈 끌어대다가 220억 그 계약을 했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하면 정유라 씨를 적어도 도쿄올림픽 때는 뭔가 그 입상을 시킬 수 있겠다 하는 IOC 생각을 위원설도 저기서 하고 이제 나오고 거기서 이제 입상을 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IOC 선수위원까지 그렇게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야말로 본인은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원대한 꿈을 꾸고 원대한 있던 꿈을 거죠. 꾸던 시기가 저때였다. 꾸던 시기였고 그거를 위해서 다시 마음을 다잡던 시기니까 네. 최순실 그 씨로서는 상당히 흐뭇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 억장은 무너졌습니다. 저 얘기를 듣고. 네, 그렇습니다.